네, 오늘부터 많은 게 달라집니다. 오늘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날이고요. 그런데 당면한 숙제가 참 많죠.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 솟아오른 부동산 가격, 그리고 날이 갈수록 올라간다고 하는 물가. 결국은 경제, 살림살이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는 게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일 텐데 민생 안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 지난주에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달라지는 경제 정책들 바탕으로 해서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변화와 시장 영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죠.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제가 지난 5년 동안의 이제 경제 성과를 우리가 평가하면서 시작하는 건 어디서부터 숙제를 풀어 나가야 하느냐, 그걸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잘한 부분, 또 좀 아쉬웠던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를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가지 성과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두 번째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 만들었다. 세 번째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부터 소부장 사업을 키웠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방역 국가로서 모범 사례다. 네. 다섯 번째는 한국 문화 한류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용성시켰다. 근데 이제 이걸 쭉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신 게 그 소부장권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제 이슈가 하나도 없죠. 네, 그만큼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도 없었던 게 이제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불황이 왔고 조금 살아나나 싶었는데 다시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5년 동안 4년이 불황이거나 불황에서의 회복 기간이었던 거니까 그건 감안하고 봐줘야 된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있겠지만 경제 성장 측면에서 대만한테 이제 역전당했죠. 물론 뭐 환율 때문입니다. 그러나 1인 국민소득이 아무튼 우리가 이 대만한테 역전당한 건 정말 거의 20년 만의 일인가 그럴 텐데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 성취가 이제 좋지를 못했다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제 두 번째가 오늘 이야기의 주된 주제인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 이 문제가 저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최대 현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걸 선결 과제로 그쪽에서도 꼽고 있으니 아마 취임식 당일날부터 소급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새 정부에서 정책 목표로 삼은 게 민생 안정과 저성장 극복입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민생 안정, 저성장 극복, 이거 뭐 다들 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라면 첫 손에 꼽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네. 지금 GDP 규모를 넘어선다고 하는 네. 가계부채. 네, 그래서 뭐 1,900조 정도 전후가 되는데요. 우리 1년 GDP가 또 2,000조 원 정도니까 GDP 거의 100%이고요. 그리고 또 BIS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나오는 그 부채를 정리한 기구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보더라도 이제 북유럽의 몇 나라를 빼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GDP 부채 비율이,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업 부채 비율도 높은 나라인데 가계 부채 비율까지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왜 무섭냐면 금리가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면,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가계 부채를 주도한 게 어디냐 하면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또 여기다 갭 투자, 그래서 신용융자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들이 주식도 많이 갔고요. 지금 주식이 오늘 아까 잠깐 한지영 연구원하고 이야기하셨지만 네. 신용 청산 중이잖아요. 지금 돈을 빌려가서 주가 폭락하면 갚지 못하고서 마진콜이라고 부릅니다. 추가적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오늘 반대매매 나갑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금융권에서도 그런 게 증권사나 저축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은행도 가능하거든요. 뭐냐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은행들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수익은 좋지만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니까 이거 만일 연체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되면 금리를 크게 올리거나 혹은 대출 규모를 축소 또는 만기 연장 안 해줄
수도 있죠. 그거 우리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도 외환위기 때 경험했던 기억도 있고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갭 투자 앤드 신용이 결합된 그러니까 그런 하이 레버리지라고 저희들 부르는데 집을 사면서 자기 돈은 10% 20%도 안 들어간 그런 투자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떡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언뜻 들으시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작년에 대출할 때 엄청 깐깐하게 해줬으니까 이 차주별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봤을 거다. 갚을 만한 사람한테 신용이 단단한지 뭐 담보가 있는지 이런 거 보고 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 가지는 다른 나라는 가계의 장부가 마이너스 되는 대신에 정부의 빚이 많이 늘어났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가 왼쪽 칸에 적히느냐 오른쪽에 적히느냐 그 차이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우, 정말 뭐 제가 박연배 경제발전소에 출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거 지금 돌발 질문이시거든요. 네, 맞아요. 원래 네. 이렇게 질문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믿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우리 은행들, 시중은행들의 그 론투밸류,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 대비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하죠. 그 우리는 뭐 15억 이상은 아예 안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중 평균 얼마냐면 4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60% 빠져도 은행은 안 다쳐요. 그만큼 은행들은 안정적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겼죠. 요거 밖에 있는 대출들이 많이 늘었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특히 정부가 어떻게 했죠? 보증해 줬습니다. 그래서 HUG, 그죠? 주택 보증이 최근에 돈 대신 물어준 거 이번에 또 그 수백 채를 가지고 계신 전세 대출해 주신 분 사건 난 거 들으셨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정부가 너무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주거 안정을 뒷받침해 하려는 좋은 뜻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보증이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의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집주인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또 집대출, 집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신용이 낮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전세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줬다. 뭘 뜻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리스크들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 안정 측면에서 이걸 많이 해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터넷 은행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대거 진출을 하면서 특히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상장된 다음에 한때 KB 지주 시총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서 끌어서 그 돈을 뭐 했겠습니까? 대출했죠. 다 신용대출했습니다. 우리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에 주택금융공사 가서 하지 시중은행들 가서 할 때 금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부분 최근에 많이 나간 대출들은 기존 대출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뱅크 중심으로 해서는 신용대출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제2금융권이 또 우리 빠져 있죠. 아파트 우리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우편물 함에 무슨 저축은행 무슨 손해보험 무슨 보험에서 뭐 몇 %까지 대출해 줍니다. 그것도 혹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저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많이 갖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제때 부채를 늘려야 될 때 안 늘려서 문제가 된 나라다. 바로 뭐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자영업자들 지원을 했습니까? 그냥 대출만 연장해 줬어요. 그게 284조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은행들 보고 대출 연장해 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 카드로 모든 증빙 서류가 다 나오니까 매출이 정말 얼마 줄었는지. 근데 탈세한 사람들은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장사했던 자영업자들 매출이 줄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때 2000년에 신속하게 재정 자금을 진출해주고 또 그 여러 가지 보조금들을 줬다면 그렇게까지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2020년에 네, 근데 올해 줬단 말이에요. 뭘 뜻하는가? 우리나라는 정부가 재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작년에 말도 못하는 재정 흑자가 34조인가요? 그건 안 다음에 올해 썼다. 그것도 선거 직전에 썼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 의도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2020년 써야 될 돈을 왜 지금 쓰냐. 문제가 지금 뭐 금리 인상에서 지금 인플레 잡아야 되는 경제 상황에 왜 지금 쓰냐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국가 부채, 재정 부채에 대해서 써야 될 때는 경제가 안 좋고 부채 비율이 급등할 때 써야 되는 거죠. 왜? 세금이 안 고치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간 건데 그때를 긴축하면 사업자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신감이 없는 나라고,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팔고 나가면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전체 부채에서 상장 채권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게 10%도 안 돼요. 전부 개인 우리 국내 연기금리 채권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뭐 팔고 떠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부가 가계부채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결국 빚내서 대응하게 만든 거죠. 자영업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자영상공업자들 대출이 284조가 또 연장됐잖아요. 이번에 대출로 버티게 만든 거지 정작 돈은 안 줬죠.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죠. 왜? 경쟁자들이 망했으니까. 지금 뭐 이번 5월 초 연휴에 각종 휴양지들마다 유명하다는 식당들마다 줄 안 선 곳이 없습니다. 즉 거기는 이제 거대 기업들 또는 그 지역 상계를 장악할 힘을 가진 경쟁자가 다 죽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할 때 저는 윤석열 정부도 시혜적인 그런 어떤 재정정책, 뒤늦은 재정정책을 쓰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좀 적고,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돈을 안 쓰는 바람에 가계가 부채를 엄청나게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 그 돈이 부동산 들어갔다. 아, 그래요. 가계부채 문제를 가장 심각한 대응할 숙제 이렇게 꼽아주셨고,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경제사령탑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도 정부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가 있어서 앞으로도 논박의 거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가 수준에 대한 전망은 전 세계 모든 유력한 기관이 다 틀렸습니다.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고요. IMF, OECD 할 것 없이 다들 예상 밖의 고물가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돈이 풀렸을 때 물가가 올라가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예, 됩니까? 저도 반대입니다. 반대. 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거든요.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2020년에 돈을 썼어야 될 돈을 지금은 왜 쓰는가? 그러니까 정책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리고 그 돈들을 뿌리면 경제가 올해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리오픈되면서 지금 혹시 홍대 밤거리를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차가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젊은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억눌렸던 분노 소비가 미국은 2020년 하반기부터 나왔는데 우린 2년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분명히 해외 경제 여건도 안 좋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할 거냐 불황이 올 거냐라고 말하면 그건 내년 일은 모르겠는데 올해는 가능성이 되게 낮고요. 또 하나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유가 때문에 인플레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4.8% 물가 상승이면 그중에 이 석유나 가공식품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게 2.7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1%가 국내 요인이고 나머지는 해외 요인이에요. 기여도가 절반 이상이 기름값. 네, 근데 이제 어디가 오르기 시작했냐면 서비스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공공 서비스 물가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죠? 지금 뭐 전세, 월세 많이 올랐고요. 여기다 개인 서비스 외식 물가까지 오르고 있는 중인데 여기 이제 또 여러 가지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우리가 이 돈을 시중에 이렇게 뿌려야 될 돈인가? 저는 뒤에 가서 이야기할 생각이었는데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가계부채 문제를 잡으려면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잡아야 된다. 전세자금 대출. 네, 그 전세자금 대출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결국 갭 투자를 만들고
갭투자의 신용대출까지 해서 실질적인 론투밸류 LTV가 100% 넘어가는 지역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능하죠. 갭투자로 5억짜리 집을 3억 전세를 끼고 사면서 그 2억을 신용융자 신용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자기 집도 대출이 있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뭐 부자가 됐어요. 작년에 그분들이 직접 집중적으로 투자한 지역이 2기 신도시 지역입니다. 2기 신도시 지역들은 작년에 대부분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작년 초에 산 사람도 있고 후반에 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더 나가서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계속 내버려 둔다면 이제 문제를 지연시키는 거고, 그 문제를 지연시키는 뒤끝은 결국은 연쇄적인 어떤 악순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전세를 막아야 되는데, 전세 대출이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유동성의 골인데, 전세를 막고 그러면 월세를 가라라고 하면 다행히 월세 이율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전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집주인한테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면서 무이자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매월 자기가 월세를 줘야 되니까 손해로 볼 수도 있고 현금 흐름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더 나가서 우리가 전세라는 게 결국은 집을 사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의 역할들을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정부는 아주 손쉬운 주거안정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활성화하고 보증을 해줬다가 이제 이 2021년에 이 어마어마한 버블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대로 할 수 있는가? 그걸 꺼야 되는데, 월세로 가게 되면 당장 소득이 줄어들어서 불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남아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월세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든가 또는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가, 월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전세 수요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된다. 가계부채 대책의 첫 번째로 꼽아주셨는데, 오늘 교통 상황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합니다. 교통정보 잠깐 듣고 와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홍춘욱 박사님과 계속 알아볼게요. 네, 우리 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부채를 늘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 부분에서 가계대출의 그 비정상적인 확대를 좀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민이 돼요, 박사님. 당장 추경만 해도요, 지금 정말 다 죽겠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원금만 기다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대규모 추경은 하면 안 되고 가계대출 고민이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 정책은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거 새 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선거가 3월에 있어서 5월에 출범했잖아요. 이미 올해 예산안은 작년에 다 만들어졌어요. 과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저도 뭐 박윤미 앵커 말씀에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부터 이걸 이야기를 해놓지 않으면 곧 9월에 또 정기국회에서 국감 바로 뒤가 내년 예산안 편성입니다. 불과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반년도 안 남았네요. 예. 지금 이야기를 안 하면 내년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예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였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2% 올랐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던 해가 2002년 카드 버블 때입니다. 그때 LG 카드가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해죠. 그래서 금융기관 살리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또 500만 신용불량자들을 살리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그 불똥이 부동산에 튀었죠. 그래서 그 뒤로 5년간 오르면서 버블 7 장세까지 갔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죠. 따라서 일단 지금 가계부채 문제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를, DJ 정부는 5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쪽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을 용인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가 더 급한가? 이게 이제 안타까운 정책의 선택이고요.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 사람들을 살리는 게 돈을 푸는 것으로 살려질 수 있는가? 그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아남은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특히 배송 속에서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리고 계시는데 이미 쓰러진 분들을 일어나게 하는데 돈을 주면 그 결국 빚을 갚는 데 쓸 뿐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자리를 다들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네. 뭐 우리도 그렇고 모든 정부의 공통적인 숙제인데 산업 구조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박연미 경제발전소가 아니고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했던 정책 중에 하나 아까 빼먹었지만 그 소부장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쵸. 바로 뭐냐면 기업 연구개발 R&D 쪽에 투자를 정부가 연평균 증가율이 얼마냐면 무려 10.2% 올렸습니다. 잘한 거죠. 굉장히 잘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먹거리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R&D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그 R&D 들어갈 인력이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사람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도 다들 힘들어하시는 게 그래서 이건 참 좋은 학문인데 뽑는 데가 없다. 왜냐하면 금융권이 안 뽑은 지 오래됐죠. 자, 또 금융권도 다 개발자를 뽑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DJ 정부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 잠깐 이야기하자면 DJ 정부 때 우리가 IMF로 인해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나올 때 그 수많은 실업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벤처 창업 육성과 재교육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물론 다음 카카오, 네이버 같은 성과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1위의 이노베이션 컨트리, 즉 혁신 국가가 됐습니다. 네. 자, 여기 우리 이제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요.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 예산이 한 해 우리가 자원 배분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84조 원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품목입니다. 참고로 국방비에 비해서도 거의 30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이제 계속 이렇게 쓸 거는 써야 돼. 교육에 투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벚꽃 피우는 순서로 대학 망한다면서요. 다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문과 쪽 나오자마자 고시 준비하러 달려가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최적화해야죠. 그렇죠. 네. 공무원을 또 계속 많이 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직성 경비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교육해야 돼요. 개발자로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돈을 대줘서 시험을 보게 해주고 전환을 시키게 해주고 그리고 이쪽 즉 공부를 받으신 분들이 벤처나 IT 기업이 고용하면 나라에서 보조 좀 해주고 DJ 정부 때 했던 겁니다. 아니 어느 정부가 했던 거라도 좋은 정책은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너무 과도한 저금리. 그건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레버리지 때문이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집을 안 지었죠. 우리 지금 상암동 방송하면서 주변에 혹시 타워 크레인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없습니다. 저도 출근길이 네. 서울을 거의 횡단하면서 오는데 반포 쪽에 조금 있는 거 말고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 너무 강한 규제가 있었죠.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 있는 각종 진단, 안전진단 규제에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까지는 이건 법은 바꿔야 되니 볼 수 없으니까 힘들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는 이건 그 시행령이거든요. 이런 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HUG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각종 규제들 이런 것들을 풀기만 해도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성이 되게 좋아져서 민간 부문에서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건 고용 유발 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즉 우리나라 내에서도 우리는 물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이 잘 돼야 되지만 지금 수출 전망이 어두울 때는 네. 내수 쪽에서 긋고 아까 이야기했던 가계부채 문제 등을 비롯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지금 버블이 심하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긴축하는 한편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면 물론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오르는 건 양도세 중과 해제를 어제 벌써 했으니까 네. 뭐 그건 뭐 이미 끝난 문제니까 그래서 매물로 잡고 그리고 2, 3년 기다리면 좋은 청약 기회 온다. 사전 청약 이런 거 말고요. 네. 그건 뭐
아시는 것처럼 2기 신도시 입주하는데 사전 청약 후에 10년 걸린 단지들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는 그런 정책은 좀 이상했다고 보고요. 눈앞이 지어지는 게 보여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타워 크레인의 숲으로 만들어버리면 집값이 안 잡힐 리가 없고 그 타워 크레인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매물은 늘어날 것이고 집값은 잡힐 거고 그때 금리 인하하면 되잖아요. 경기가 그때쯤 돼서 나빠져 있으면 인플레가 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신뢰 문제거든요. 그래서 타임 스케줄이라고 하잖아요. 자 올해는 매물로 양도세 중과 해제해서 매물로 잡겠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거기는 지자체랑 협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만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것들을 줘서 실수요자 아니면 매매 못하게. 그리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타워 크레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사람들의 투기 심리가 강하더라도 또 전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금을 끄면 결국 이게 타임라인을 잘만 제시하면 기대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게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요.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 주가가 싸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뜻이고 이건 부동산 시장에 완화를 해도 그렇게 위로 튈 리스크는 우리가 좀 적은 해다. 그러니까 이걸 경기 나빠지는 걸 좋다고 말하려니까 참 저도 슬픕니다만 아무튼 작년 같은 어마어마한 급등장은 지금은 좀 꺾인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 어려움 굉장히 고차방정식입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해나가면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안정되는 기미가 더 보이고 내후년쯤에는 오히려 부양을 좀 고민해야 될 정도의 시기도 올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또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양책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결국은 수급 문제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게 뭐 경제 분석가한테 네. 수급 말고 다른 분석 요인이 없습니다. 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포의 대단지들 지금 굉장히 가격 많이 올라 있는 그 단지들도 금융위기 당시에 이 미분양이었지 않습니까? 공급이 막 쏟아지던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대출받아서 사시려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몇 년 동안 상당히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해주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고민스러운 건 부동산 시장에서 뚜렷한 공급 신호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는 어쨌든 좀 풀어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현 정부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는 완화가 되고 공급은 딱히 늘어날 신호가 크게 보이지는 않고 대출 규제는 좀 풀어줄 것 같다.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여기서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는 게 제일 싼 부동산 시장이 또 펼쳐질까 봐 그래서 출격되게 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건 올해는 해결 안 될 문제다. 작년에 역사상 최대 급등이 나왔는데 심리가 바로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솔직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우리도 답 별로 없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하고 인정해야죠. 시작하자. 그리고 한국은행이랑 잘 협조해야죠. 사실 꽁 잡는 건 매고 부동산 잡는 건 사실 공급 아니면 금리밖에 없는데 금리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은행이라는 독립된 기관에서 하시는 건데 잘 협의를 하셔야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6월 초에 지선이 있어요. 네. 작년 재보선 때 이후에 집값이 한 달에 전국 집값이 2% 이상 올랐거든요. 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서울과 부산 재보선이라는 아주 작은 이벤트에도 집값이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6월은 전국 지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리스크는 일단 수용해야죠.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년에 이야기하셔도 된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찬찬히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고요.